세종대왕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백성을 사랑한 임금, 그리고 한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만 전해진 것은 아닐지, 혹시 그 뒤에 숨겨진 더 깊고 거대한 그림은 없었을지 한 번쯤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이야기 너머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백성의 글자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려던 마음을 넘어 당시 조선의 국제 정세와 내부 권력 다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세종의 압도적인 통찰이 어떻게 훈민정음 창제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과연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글자만을 꿈꾼 것이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거대한 국가적 비전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한자란 단순히 글자를 넘어 학문 그 자체이자 지식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대부들에게 한자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곧 권력이자 신분이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였죠. 수많은 서책이 한자로 쓰여 있었고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당대의 지성인들이 누리던 특권이었으니까요. 학자들은 한자에 둘러싸여 자신의 학식과 권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반면 대다수 백성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한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소문 한 장 제대로 쓸 수 없었고 법을 몰라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습니다. 글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격차는 너무나도 컸고 백성들의 문맹은 그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죠. 답답함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시 조선의 한 단면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단순히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섰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면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고 사회 전반의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이는 곧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죠. 세종은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욱 멀리, 더욱 깊이 향해 있었을 테니까요. 진정한 문제의식은 바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명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던 조선이 과연 자주적인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을까? 백성들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젊은 세종의 밤잠을 설치게 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뇌하며 그는 단순히 백성을 위한 글자를 넘어 조선을 위한 글자를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선 거대한 국가 시스템 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저항과 고독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세종대왕의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당시 지식인층에게는 도전이었고 그에게는 고뇌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이 어떤 은밀한 연구를 통해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는지, 그리고 그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장벽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젊은 세종대왕이 단순한 백성의 불편함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미래와 정체성을 깊이 고뇌하며 새로운 글자를 꿈꾸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장벽과 고독한 투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종은 이미 자신이 품은 비전이 당시 지식인층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자 반발을 불러올지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주 은밀하게 마치 깊은 밤 그림자 속에서 씨앗을 심듯 새로운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깊숙한 곳,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면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소수의 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죠. 이 연구는 단순히 글자 하나를 발명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였으니까요. 세종은 이 글자가 백성들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나라의 법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명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만큼이나 예상대로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자 권력층이었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들의 반대에는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기득권의 약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고 학문과 통치의 도구로서 그들의 권위를 상징했죠. 복잡한 한자를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이는 곧 소수만이 지식을 독점할 수 있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글자를 모르니 자신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도 없었고 법률이나 정책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대부들은 이러한 지식의 독점을 통해 사회의 상층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 글자가 등장한다면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말이죠. 둘째는 명나라와의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큰 형님처럼 섬기는 4대 외교를 펼치고 있었죠. 명나라의 문물을 숭상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조선의 외교적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만의 독자적인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려 외교적인 마찰이나 심지어는 군사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죠. 사대부들은 이러한 외교적 파장을 극도로 우려했고 안정적인 현재를 깨뜨릴지도 모르는 세종의 시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은 중국에서 건너온 학문으로 한자와 함께 유교적 질서와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한자가 단순히 글자를 넘어선 우주의 이치와 도리를 담고 있는 신성한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성리학적 가치 체계를 부정하고 오랑캐나 다름없는 미개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시도가 오랜 시간 정립된 조선의 정체성을 흔들고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순수한 마음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기에 그를 가로막는 정치적, 사상적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사대부들은 끊임없이 상소문을 올리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세종의 뜻을 꺾으려 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선 작은 배처럼 세종대왕은 이 모든 압력 속에서 고독한 투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훈민정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토록 거센 반대와 고독한 싸움 속에서도 세종대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446년 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훈민정음은 단순히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새로운 글자, 그 이상의 거대한 의미를 품고 있었죠. 대왕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의 글자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원대한 꿈과 치밀한 전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꿈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교서에서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물론 진심 어린 애민 정신의 발로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고 전략적인 세 가지 비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주적인 조선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 한자의 영향 아래에서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은 늘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우리만의 글자가 없다는 것은 마치 다른 나라의 옷을 빌려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문화적 종속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독자적인 사상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독립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우리말로 우리의 법을 만들고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며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전은 부국강병의 조선을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혁신할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 세종대왕은 확신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로 인해 법률과 행정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은 빛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송사를 줄일 수 있고 행정 절차는 더욱 투명하고 신속해질 수 있었죠.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한자로 된 굴령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지만 훈민정음으로 쓰인 군사교범과 명령은 병사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이나 의학 지식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도 훈민정음으로 쉽게 보급된다면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조선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한자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도 없었고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훈민정음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이 글자는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는 곧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글자를 아는 백성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곧 더욱 견고하고 통합된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 놓이는 주춧돌처럼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려는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이 담긴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결국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조선의 법률, 행정, 국방, 문화, 심지어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까지 재정립하려는 세종대왕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국가 전략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훈민정음이 조선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효율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백성의 삶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대부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대왕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비전과 신념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 속에는 조선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설계자의 압도적인 통찰력과 결단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